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등 전국 곳곳의 기온이 3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도 나빴는데 내일은 올해 들어 최악의 중국발 황사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떨어져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드는데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이 많이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4,895억 원 배임 혐의와 133억 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담지 못했습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 유독 더웠는데 그럴만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역대 3월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엔 예년보다 일찍 벚꽃도 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세먼지도 있었고 내일은 중국에 있는 최악의 황사가 서해를 건너옵니다. 먼저 오늘 때이른 더위를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패딩을 입었는데 오늘은 반팔 차림입니다. 그늘에 앉아 볕을 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입어도 너무 더웠어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5.1도까지 올랐습니다. 3월 서울 날씨 중 역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강원 영월 27.6도, 충남 부여 26.3도 등 전국 곳곳도 역대 가장 더운 3월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도 일찍 폈습니다. 남부지방엔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릅니다. 작년에는 한 4월 말쯤, 그런데 지금 피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제주와 부산, 포항 등 벚꽃이 피기 시작한 지역들을 보니 평년보다 3일에서 16일 더 빨리 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2도 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 32시간 정도 높았습니다. 팬데믹 뒤 3년 만에 꽃 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비상입니다. 개나리 개화 시기가 좀 달라지게 되어서 저희도 축제를 일주일 정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더위는 밤사이 비가 오고 나면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내일은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중국발 황사가 몰려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서해안 지역부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봄꽃 화면을 보셨는데 내일은 다릅니다. 중국 베이징의 황사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황사는 시차를 두고 바로 한반도 하늘에 영향을 미쳤죠. 오늘 베이징은 마치 화성 같았습니다. 강한 황사로 대기는 누렇게 변했고 가까운 건물도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 차도 멈췄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산에서 내려다본 베이징은 거의 형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금성은 겨우 지붕만 보일 정도고 조금 떨어진 건물과 시내 도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오전 10시 현재 베이징의 공기질 수치는 미세먼지 PM10의 농도가 1591로 WHO 권고 기준치의 32배에 육박합니다. 종합공기질 지수는 최대치인 500까지 올랐고 최고 위험 단계는 오늘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도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누렇게 변한 대기 속 초고층 건물은 간신히 형체만 보입니다. 도로에선 신호등이 안 보여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일부러 진흙이라도 뿌린 듯 누런 흙더미로 엉망입니다. 感觉的话，反正地铁里面也是一股那个土的味道，影响不是很大，但是确实就是能感觉到啊。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중국 간수성 일대에선 높이 100m의 모래폭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베이징을 비롯해 북동부 지역 15개 성에 황사,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베이징에 있는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언제 얼마나 넘어올지,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또 중국발 미세먼지를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지 이한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2호가 찍은 1시간 전 영상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황사인데 현재는 중국 북동쪽을 뒤덮고 있는데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바뀐 바람을 타고 이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북쪽부터 서해안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요. 오후에는 경남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황사가 심한 건 어제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몰골 고원에 이어서 오늘 만주에서 황사가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모래바람이 불다 보니까 훨씬 더 짙어지고 영향권도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발 미세먼지는 눈에 띄게 줄었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한결 맑아진 하늘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중국의 영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산업 활동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그 회복세가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황사에 이어 다른 오염물질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내려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금리가 뛰면서 집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자신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7% 넘게 올랐는데 올해는 18.6%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인천, 경기 순으로 낙폭이 컸는데 인천과 경기는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락폭은 17.3%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호가와 실거래가가 모두 떨어진 걸 반영한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내렸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푸는 대책을 주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안정화되는 속도가 오히려 저는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현실화율을 원래보다 2.5% 낮춰 잡은 겁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리 따져보니 비싼 집을 가진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가 현실화한 건데 너무 깎아주면 세수가 구멍 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종부세를 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간 데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푼 효과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는 공시가격의 95%에 대해 매기던 종부세를 60%까지만 매긴 겁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 원대인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8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더 많이 깎입니다. 서울 마포의 11억 원, 강남의 15억 원짜리를 각각 한 채씩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1,500만 원으로 1년 새 7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부분 보유세 하락폭이 20%대이거나 그 밑입니다.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만 따져도 올해 23만 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금년의 세수 상황은 경기 자산 시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60%로 매기지 않고 8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80%로 매겨도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1조 7천억 원 덜 거칠 걸로 예상되는데 60%를 적용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불만족스럽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61.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호남과 40대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이 그렇지 않다보다 더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잘한다는 38.8%, 잘 못한다는 58.6%였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자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추가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주변에선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나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년 동안은 중국 생산량을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더 조이고 있어서 언제 문제가 불거질지 여전히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모두 그 대상입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조 원씩 투자한 중국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이날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들을 긴급히 불러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that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이날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간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경제, 안보 면에서 이 규정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식 산업 정책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미국이 그간 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관련입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했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 대장동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대 손실을 안겼다고 본 배임 혐의, 대장동 일당의 개발 정보를 빼줘 7,8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에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공원 조성 자금을 마련하고 대장동 업자들이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의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이 대표의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결론내지 못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의 입장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FC와 관련해선 각종 인허가 대가로 두산과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제3자 뇌물죄로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당무위를 열어서 당원이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당헌 80조에 이 대표의 경우는 정치 탄압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어 오후에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조항은 이 대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당무위 의장이지만 오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이른바 셀프구제, 방탄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권리당원들은 당헌 80조에 근거해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명계 인사를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인적 개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가기 일쑤였는데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노트북도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숨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A씨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유품 정리를 위해서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문을 딱 열고 봤던 그 광경이 식탁에 병원 업무 서류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인증기준 규정 대비표라고 적힌 책자도 보입니다. 당시 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지도 못하고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A씨는 병원에서 13년 넘게 일한 책임 간호사였습니다. 유족은 코로나로 환자를 돌보는 일도 늘었고 인증평가까지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이 되면 속된 말로 간호 인력을 갈아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증가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근무 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 시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오버타임 근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간접적인 요소들도 함께 산재 인정의 요소들로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직후 병원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해당 기둥이 장식용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조만간 정밀 점검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파트 건물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벽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제 저녁 6시쯤 서울역 인근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서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필로티 부분에 있는 장식용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건데 서울시와 건설사가 곧바로 출동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1차 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진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둥 자체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가 아니라 장식용이고 기둥이 부서진 게 아닌 기둥을 감싸고 있던 타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가림막으로 기둥 전체를 가렸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아파트 관계자는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일부 사람들은 입주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받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도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와 건설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업체를 선정해 정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15년이 지난 뒤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에 관련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열람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당장 15년을 기다려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열람 제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8만 4천여 건에 대한 15년 보호 기간은 지난달 끝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숨진 대통령 본인 대신 기록물을 열람할 대리인을 추천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15일 안에 심사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먼저라며 논의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시각을 담은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리인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전 대통령과 가족의 개인정보,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등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은 열람을 허락할지 심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누가 보는지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그 취지에 맞는지, 저희는 그 취지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 논란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관련해 어떠한 위법도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처리 여부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선택에 달렸는데 전례가 있는 민주당으로선 속내가 복잡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체포에 반대할 경우 부패 피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찬성하면 앞서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와는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서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번에 관례대로 자유투표를 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의원들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이탈표를 경험한 지도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줄곧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경찰이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 450명의 금융 정보를 조회했다고 JTBC가 연속해 보도했는데요.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에 나온 윤 청장은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데 대해 청장으로서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이 금융 정보를 조회한 건 인권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마크롱이 밀어붙여서 확정된 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연일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 개혁 자체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견 수렴도 없었고 그래서 개혁의 디테일에서는 불공정한 개혁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프랑스 노조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도로 곳곳에 불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면서 해산을 시도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자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과 바스티유 광장, 오페라 극장 등 파리 곳곳에서도 밤새 시위가 이어졌고 하룻밤 사이 234명이 체포됐습니다. 특히 마크롱 정부가 야당과 시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하원 패싱을 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Bah oui, il n'a pas entendu. Mais donc là c'est une guerre quoi. Enfin, je pense que c'est une guerre. C'est pas joli de dire ça, mais 마크롱 정부가 처리한 연금 개혁안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게 핵심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2살에서 64살로 2년 늦추는 대신 보험료 납부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직접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노조연합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마구잡이로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흉물처럼 변해버린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모양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무 속도 썩어 들어가면서 쓰러질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벚나무 가지들이 모두 잘려져 나갔습니다. 겉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아래쪽까지 썩기 시작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제 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로 안쪽까지 썩었습니다. 해충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나오는 부산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이렇게 항전정을 하면 이거 오래 살지를 못해요. 광주광역시의 한 가로수길. 메타세쿼이어 나무들이 이쑤시개 모양으로 잘려 있습니다. 왕성해갖고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쓰임새도 없고. 경남 합천의 가로수길입니다. 여기 이 나무들은 은행나무인데요. 옆에 있는 전봇대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심해서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자체 설명입니다. 충북 도청 앞을 86년 동안 지킨 향나무도 지난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렸습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쳐놓은 것 같은데요? 거의 향나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청 측은 건물 앞에 새로 만든 조명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나무가 계속 기울어지고 또 건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굵은 윗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무리한 가지치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은 어떤 상태일까? 전문가들과 음파 측정 장비로 진단해봤습니다. 기둥 안쪽에 파란색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세균에 감염돼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나무들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썩기 시작한 나무줄기는 강한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 때는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뭐 한 6천 주에서 1만 주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덮쳤을 때도 가로수가 쓰러져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가지치기에 쓰는 예산은 해마다 수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에 피해가 없는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나뭇잎이 자라는 부위의 4분의 1 이상은 제거하지 말 것을 명시해. 환경부는 이번 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지만 권고 차원이라서 지자체의 강제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기술이 부족한 미용사가 큰 가위를 들고 사람의 머리를 싹둑 자르거나 아니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행위와 똑같습니다. 건물을 가려서 낙엽이 많이 생겨서 올해도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기둥까지 무작정 잘라버린다면 나무는 병들고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라이버로 비데를 해체해서 카메라를 숨겼는데 피해자가 1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나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40대 사원 A씨입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가방을 메고 한 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가방 안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했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만 4명이고 그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궁도장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마을 전 번영회장이었습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여성. 지적 연령이 7살 아이 수준인 장애인입니다. 마을 주민 가운데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더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확인한 피의자는 4명입니다. 3명은 지역 주민, 외지인 1명입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소문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경찰도 조사하고 하는 건데 왜 그거를 굳이 감추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좀 왜 찍냐고요? 아니 그 사람은 네네. 영상에 상관없는데. 경찰은 숨진 1명을 뺀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른 지역 쉼터로 옮겨 치료받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20년 전 8살 어린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작은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찾고 있지만 그때처럼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반 등굣길이었습니다. 교실 건물 앞에 파란 1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럭이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한복판에 정차를 한 거죠. 어디 아픈데 차에 좀 사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 1학년 여자아이는 어른 말을 믿었습니다. 차에 탔고 성폭행 당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른들이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막 혼을 내셨어요. 왜 지각을 했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너 그 차에 왜 탔니 그러셨어요. 오늘은 집에 가라고만 했고 그 뒤 조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우는 아이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공론화를 하면 소문이 나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불리해지잖아요. 어른들이 나쁜 일을 바로 잡아줄 거란 믿음은 깨졌습니다. 그 뒤 20년 그 순간을 곱씹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보시면 창문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 28살이 된 아이,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업이 시작된 뒤 트럭이 운동장에 주차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공사했던 과거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농수산물 납품, 아니면 우유 납품. 학교와 교육청에 협조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어른들은 제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드리고. 선생님에게 왜 날 내버려 뒀냐고 묻고 싶었지만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8살 기억에서 갇혀 살아온 이 여성, 단지 바라는 건 어른들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방역에 몰두하는 사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양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14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폐지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배출을 할 때 종이만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골판지로 회수가 된 품목들인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라면 뚜껑 그리고 페트병까지 온갖 폐기물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폐지 처리장까지 잠식한 겁니다. 실제 가정에서는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생수, 즉석밥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배달 음식 용기도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한 사람이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개수로 따지면 연간 1,312개에 달합니다. 이런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은 각각 100개 넘게,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와 이 배달 용기는 500개 넘게 쓰는 겁니다. 특히 재활용되는 건 10개 중 2개도 채 안 됩니다. 음식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또 재활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플라스틱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8년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연간 쓴 페트병을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지구에서 달을 갔다 올 정도입니다. 생산 단계부터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 아예 플라스틱 안 쓰는 재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얼마 전엔 식당에서 국수를 먹던 북한 유튜버가 이번엔 철갑상어 먹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Sturgeon. The taste is so unique. Told you the name of this restaurant, right? This is Pyongyang Gaedonggang Fish Restaurant. 요즘 민주당에서 부쩍 자주 듣는 말, 바로 단합입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전하기를 전직 대통령의 말에는 단합이 강조됐고
당내 최대 모임, 더 좋은 미래도 당대표와 만난 뒤에 외친 건 단합입니다. 당대표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사람도 있는 계파에서도 당대표와 만난 뒤에 이렇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다들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을 외치는데 정작 당대표가 강조한 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시너지의 원천이다. 또 다양성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다. 다양성 그리고 단결, 합치면 다양한 단결이 되나요? 이 형용 모순, 언뜻 보기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헷갈릴 땐 행동을 보면 되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오늘 당은 상당히 꽤 빠르게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이어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사실 담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과연 다양성일까요? 단결일까요? 여기서 잠시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께서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혁신은 단결이 아닌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진화의 원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새벽 2시 수백 명 팬들이 식당 앞에 몰렸습니다. 바로 월드컵 스타 메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월드컵 우승 퍼레이드는 600만 인파가 몰리면서 취소되는 바람에 팬들이 메시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평가전 준비로 아르헨티나에 귀국하자 가족 식사 자리까지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메시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팬들과 짧은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상센터에서는 봄 기운이 가득한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따스한 햇볕을 쬐러 나온 하마가족부터 만나보시죠. 겨우내 답답했던 실내를 벗어난 하마가족은 옹기종기 모여 봄 햇살을 온몸으로 즐깁니다. 지난해 봄에 태어난 해랑, 파랑, 사랑이는 힘차게 움직이며 물에 떠있는 공을 차지하기 위해 아웅다웅 정신이 없습니다. 봄볕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람쥐 원숭이는 노란 손과 발이 마치 장갑을 낀 것 같습니다. 오똑 서서 햇살을 받는 미어캣과 귀여운 알파카까지 모두 햇살에 몸을 맡긴 채 여유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반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운 날씨에 놀랍니다. 날씨 너무 화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더워져가지고 아무래도 패딩은 좀 많이 더운 것 같네요. 네, 저도 오늘 낮에 동물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등에 땀까지 났는데요. 오늘 역대급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낮 기온 25도를 웃돈 곳인데요. 강원도 영월은 27.6도, 서울은 25.1도로 3월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 따뜻한 남동풍이 계속해서 불면서 기온을 끌어올렸고요. 이 남동풍이 백두대간의 크고 작은 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이 더 뜨거워진 겁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도와 경남 해안 쪽으로는 최고 5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비와 함께 황사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3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17도, 부산 18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제주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또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실현은
때론 더 멋진 꿈을 꾸게 하지. 완벽한 스윙은 내가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만든 정의로운 마법. 갖고 싶은 우월함. Purge your irons. 신선한 우유란 목장에서 갓 나온 우유. 갓 나온 우유인지는 제조일자 보면 아니까. 요거 제조일자. 제조일자? 오가 서울 우유.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